조리즈 바타유. 아마 철학사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천하며 때로는 가장 혐오스러운 영역을 대담하게 파고든 사상가일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신성시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순수함이라든지 이상, 그리고 이성 같은 것들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인물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책, 과잉의 시선을 바탕으로 바타유가 어떻게 진흙과 배설물, 그리고 짓밟힌 거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철학의 견고한 왕자를 끌어내리려 했는지 그 아주 충격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하나의 거대한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바타이와 20세기 초 예술계를 뒤흔들었던 초현실주의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렸던 앙드레 브루통과의 아주 극적인 결별이죠. 브루통은 바타유의 생각을 단순한 의견 차이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아예 일종의 병리학적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규정해버렸죠. 이 문장은 당시의 주류 지성계가 바타유의 사상을 얼마나 이질적이고 또 위험천만하게 여겼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신쇠약증, 정말 놀랍죠? 바타유의 생각이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일탈적으로 보였던 나머지 아예 의학적인 진단명을 붙여서 병으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바타유의 지적 탐구가 처음부터 얼마나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그냥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예 정상성의 경계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간주되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지적전쟁, 이 거대한 내전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타유를 철학의 이단화로 만든 그 첫 번째 전장, 바로 초현실주의 내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둘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브루통은 정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권위, 새로운 왕절을 만들려고 했어요. 혁명조차도 숭고하고 멋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타유는 바로 그 이상이라는 개념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가 보기엔 낡은 신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정신이나 초현실이라는 새로운 신을 모셔놓는 건 그냥 주인만 바뀐 똑같은 감옥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신의 왕자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것들,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진흙, 외설적인 것들을 가져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왕좌 자체를 때려 부수는 거였어요. 바타유가 보기에 정신의 반란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 지저분한 물질적 현실을 무시하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정신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이건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낡은 관념론을 그냥 말만 바꿔서 되풀이하는 것을 불과했죠.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유령을 만들어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타유는 혁명이라는 것마저 고상하고 순수한 이상이 되려는 순간 그 날카로운 힘을 잃고 또 다른 폭정이 될 뿐이라고 본 거죠. 초현실주의와의 갈등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바타유의 싸움이 어떻게 모든 종류의 위계적 사유, 즉 서열을 나누는 생각에 대한 전면전으로 확장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비판의 칼날은 서구 문명 전체를 지배해온 높은 것의 폭정을 향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서양 사상이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들의 특권을 부여해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 사회의 정점에 있는 왕, 육체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정신, 그리고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절대적 진리의 상징인 신과 이성의 태양까지. 이 높은 것들은 전부 질서, 순수함, 권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안정적인 토대가 되어주죠. 그리고 여기 그와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낮은 것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배설물, 파리, 썩어 분드러진 태양, 진흙, 심지어 우리 발에 달린 엄지발가락까지. 이것들은 저 높은 것들의 질서에서 쫓겨나고 억압된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바타유의 목표가 단순히 이 낮은 것들을 찬양하고 높은 것들을 욕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는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 질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머리가 엄지발가락보다 신이 진흙보다 우월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높은 것 대신 낮은 걸 찬양하자는 거면 결국 신의 자리에 오물을 올려놓는 것 뿐이잖아. 그냥 서열만 뒤바꾸는 거 아냐? 이건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고요. 바타유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타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왕좌 자체를 부수는 거였어요. 그의 작업은 알레고리의 몰락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 세상 만물을 어떤 하나의 안정된 의미체계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파괴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신이 세상을 지배하듯 혹은 이성이 혼돈을 지배하듯 말이죠. 이런 관념론을 지탱하는 모든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라고 한 겁니다. 그의 목표는 대체가 아니라 전복이었던 거죠. 자, 바타유의 공격은 이제 철학 그 자체를 향합니다. 특히 신을 몰아냈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유물론조차 그의 날카로운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그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바타유가 사용한 아주 강력한 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타유의 비판은 관념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물론자들 역시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다고 봤어요. 유물론자들은 신이나 정신 같은 초월적인 존재를 부정했죠. 그런데 그 빈자리에 새로운 순수한 이상, 즉 죽은 물질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바타유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유물론자들이 숭배한 죽은 물질은요, 지금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물질이 아니었어요. 과학 법칙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아주 이상화된 물질이었죠. 결국 이것도 사물의 본질이 뭐냐는 철학적 질문에 완벽한 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이나 순수 이념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물론자들은 신을 죽은 물질이라는 또 다른 절대자로 그냥 이름만 바꿔서 대체했을 뿐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바타류의 가장 신랄하고 유명한 비유, 수학적 프로코트가 등장합니다. 프로코트는 19세기 신사들이 입던 격식 있는 외투, 다시 말해 문명의 상징이죠. 바타류는 철학이 바로 이 프로코트와 같다고 말합니다. 철학자들이란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이 우주를 수학이라는 이름의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외투 안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세계의 지저분한 맨몸을 감추려는 위선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는 아주 통렬한 비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바타유는 이 잘 차려입은 수학적 프로코트를 찢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비정형, 프랑스어로는 랭포르음이라고 하는 그의 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정의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바타유에게 비정형은 그냥 형태가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수동적인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작업, 즉 과업을 수행하는 용어, 거의 동사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 임무가 뭐냐고요? 바로 모든 것이 고유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학문적인 요구에 맞서서 사물들을 아래로 질질 끌어내리고 분류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가치를 격화시키는 겁니다. 비정형의 본질은 이 문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무슨 숭고하거나 지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길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밟아 뭉개버리는 거미나 지렁이 같은 거죠. 바타유는 일부러 이렇게 가장 비천하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비정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또다시 고상한 철학적 개념으로 격상되는 걸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에 도달하는 결론은 정말이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주가 비정형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 우주에 어떤 고귀하거나 우리가 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주는 아름다운 기하학적 구조가 아니라 짓밟힌 거미의 형상 혹은 바닥에 뱉어진 침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주를 인간 이성의 거울로 보았던 서구의 모든 철학적 전통에 대한 정면 공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추상적인 이론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타유 철학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설적이며 또 가장 유명한 실천 사례를 통해서 그의 사상을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에세이 엄지발가락입니다. 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엄지발가락일까요? 이 엉뚱해 보이는 질문이야말로 바타유의 사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시죠. 바타유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대립을 딱 포착해냅니다. 머리는 이상, 하늘로 올라가려는 열망, 정신을 상징하죠. 반면에 발, 특히 땅과 직접 맞닿아 있는 발가락은 우리가 비천한 것, 세속적인 것, 진흙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끊임없이 저 높은 이상과 저 낮은 쓰레기 사이를 오가는 분노의 과정이고 이 분노는 종종 발처럼 비천한 귀관을 향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을 좀 지저분하게 여기는 게 혹시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학습된 거라면 어떨까요? 바타유는 역사를 통해서 이걸 증명합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발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끔찍한 금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특히 근대 스페인에서는 여왕의 발이라는 게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불안과 금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정말이지 기가 막힙니다. 여왕의 발을 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작이 살해당했다는 이 이야기는 발을 둘러싼 금기를 어기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발이 그냥 발이 아니라 억압된 욕망과 사회적 금기가 응축된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음을 증명하는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바타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비천한 유혹이 등장합니다. 엄지발가락의 힘은 다른 비천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상적인 것을 거부하는 데서 나와요. 아름답거나 숭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급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어떤 시적인 안개나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엄지발가락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행위는 곧 현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의미합니다. 모든 이상화된 시적 표현이 싹 제거된 날 것 그대로의 현실과 마주하는 거죠. 바타유는 우리에게 이 비천한 유혹에 굴복해서 저 엄지발가락 앞에서 눈을 크게 뜨라고, 즉 진짜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타유의 철학적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순수성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타유의 사상 전체를 뒷받침하는 이 철학 체계를 우리는 비천 유물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정의처럼 그것은 도덕과 지성의 억압에 맞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해방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억누르고 외면해왔던 공격적이고 경멸스러운 것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윤리라는 감옥에 갇힌 인간의 삶을 해방시키려는 시도인 거죠. 이 마지막 인용구는 비천 유물론의 공격적이고 반관념론적인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요약해 줍니다. 바타유의 철학은 단순히 정신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뒤엎고 타락시키고 심지어 조롱하려고 합니다. 순수함을 향한 인간의 모든 노력을 비웃고 그 자리에 다시 혼돈과 비천함을 되돌려 놓으려는 거죠. 결국 바타유의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이상과 순수성을 파괴한 뒤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경멸스러운 것을 끌어안는 철학은 과연 우리를 해방시킬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끌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을 안고 다음 시간에는 바타유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과잉과 소비의 세계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저 광활한 우주에 거대한 움직임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원초적인 욕망이 사실은 똑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조르주 바타유는 바로 이 기이하고도 대담한 지점에서 자신의 사유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그의 책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철학서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논리적인 주장을 차근차근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그냥 마비시켜버리고 잠들어 있던 감각을 확 깨우려고 던지는 폭탄 같은 이미지들 또 단상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도발적인 개념, 바로 우주의 움직임과 성적인 움직임을 그냥 하나로 봐버리는 그의 생각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타유는 이 딱 한 문장으로 철학의 아주 오랜 전통을 그냥 뒤엎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저 숭고한 천체, 태양, 그리고 가장 내밀하고 육체적인 행위인 발기. 그는 이 둘 사이에 놓인 어마어마한 거리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태양이다 라는 외침은 단순히 나는 위대하다 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육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의 주술에 가까운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다 라는 동사는 더 이상 그냥 A는 B이다 라고 정의하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에요. 바타유의 말에 따르면 이건 사랑과 광란의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일종의 차량, 즉 매개체가 되어서 저 하늘의 광기와 땅의 욕망을 직접 연결해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 우주와 나의 몸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폭발적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바타유가 보기에 이 거대한 우주 신체 시스템을 움직이는 두 개의 근본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끝없는 회전과 생명체의 원초적인 성적 운동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 두 움직임이 서로가 서로를 낳고 또 서로를 밀어주면서 끊임없이 서로의 모습으로 변형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거대한 순환의 춤 같은 거죠. 이건 그냥 시적인 상상력을 넘어져서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꿰뚫어 보는 그의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이미지들 정말 강력하고 좀 기이하죠. 바타유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혹은 거대한 성적 시스템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교미를 하고 또 그 교미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다시 지구를 돌게 한다는 이런 상호 순환의 논리. 특히 저 기관차의 이미지는 정말 절묘합니다. 맹렬하게 회전하는 바퀴는 우주의 회전을, 그리고 격렬하게 왕복하는 저 피스톤은 성적인 추력을 상징하면서 이 둘이 결합해서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타유는 밀물과 썰물은 지구와 달이 나누는 거대하고 균일한 교미로, 또 태양을 향해서 솟아올랐다가 결국 땅으로 쓰러져 썩어가는 식물의 생애는 발기와 죽음의 리듬으로 해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주가 결국 침투와 분출, 생성과 소멸의 끝없는 순환이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이 거대한 우주적 리듬에 쫓겨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타유는 예수부라는 정말이지 신성보독적이고 도발적인 개념을 하나 꺼내듭니다. 이건 저 숭고한 태양을 우러러보는 그런 자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태양을 가장 저속하고 더럽게 패러디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부는 빛나는 하늘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사랑하고 자신의 폭력적이고 추문적인 본성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위가 아니라 아래로, 즉 땅과 진흙, 가장 비천한 곳으로 향하게 하죠. 이건 스스로를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모든 규범과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얻으려는 바타유 자신의 정체성이자 철학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태양, 지구, 신체에 대한 이런 강렬한 이미지들은 그냥 시적인 표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타유의 철학적 체계를 이루는 아주 단단한 기반이죠. 그는 이 모든 폭력적이고 비천한 이미지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철학에 쓰던 도구들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벼려냅니다. 이제 그 체계의 핵심 도구인 무정형이라는 개념을 공해서 그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를 어떻게 허물어뜨리는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바타유한테 무정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태가 없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건 명사라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래로 질질 끌어내리는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능동적인 동사에 가까워요. 철학이나 과학이 세상 만물에 명확한 정의와 형태 그리고 위계를 부여하려고 애쓸 때 무정형은 그 모든 시도를 비웃으면서 모든 걸 원래의 혼돈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마치 고귀한 형태를 갖지 못해서 어디서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거미나 지렁이처럼 말이죠. 바타유는 우주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다고, 즉 그 어떤 고상한 형태나 의미도 없는 무정형 그 자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무정형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바타유가 구분한 두 가지 유물론을 비교해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고전적 유물론은 물질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질 그 자체보다 과학 법칙이나 이성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더 숭배하게 돼요. 바타유는 이게 결국 정신을 숭배하는 관념론이랑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종교일꾼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반면에 그가 주장하는 오른쪽의 저급 유물론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갑니다. 이건 불쾌하고 경멸받고 추한 것들을 일부러 찾아내고 아주 적극적으로 껴안아요. 윤리라는 감옥을 부숴버리고 숭고한 정신을 조롱하면서 우주가 아름다운 수학적 예복을 입은 게 아니라 끈적한 거미나 더러운 침과 같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저급 유물론의 혁명적인 태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입니다. 무정형을 받아들인다는 건 신의 계획이나 숭고한 목적 혹은 인간 중심적인 의미 같은 게 완전히 제거된 우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코스모스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처럼 아무런 고귀한 의미도 없는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의 물질 세계를 인정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존엄성과 이성의 왕좌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위험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검이나 침처럼 비천한 것으로 봤던 바타유는 이 저급의 철학을 이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인간의 신체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는 우리의 몸 자체가 사회가 만들어낸 위계 질서의 축소판이고 특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머리가 어떻게 다른 모든 것을 폭군처럼 억압하고 지배하는지를 낱낱이 폭로하죠. 자, 이제 머리의 폭정에 대한 그의 비판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배우고 생각하잖아요. 더럽고 비천한 것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고 숭고한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죠. 바타유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본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이고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딱 잘라 지적합니다. 바타유가 지적한 이 이분법은 우리 문화에 정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이나 신체 부위에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죠. 하늘, 빛, 정신, 그리고 머리는 높고 좋은 것, 반대로 지옥, 어둠, 진흙, 그리고 발은 낮고 나쁜 것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고결한 이상과 더러운 현실 사이를 계속 오가는 분열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고 특히 항상 진흙과 쓰레기를 밟고 서 있는 자신의 발을 경멸하고 마치 침처럼 더러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타유가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맨발을 드러내는 게 꽤 자연스러웠는데 근대 스페인에서는 여성의 발, 특히 여왕의 발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신체의 가장 낮은 부분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문화적 억압과 불안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이 정말 충격적인 실화는 높음과 낮음의 위계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힘을 갖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왕의 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귀족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건 발에 대한 접촉이 그냥 무례한 행동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질서와 왕의 신성한 권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천한 것에 대한 억압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타유에게 진정한 해방이란 우리의 본능을 가리는 시적인 안개나 고상한 이상 같은 걸 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처럼 가장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원초적인 유혹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이상적인 아름다움 뒤에 숨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강렬하게 그 비천함 자체에 매혹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머리의 폭정에서 벗어나서 진짜 현실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땅의 문제, 그러니까 낮은 것에 대한 억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타유는 이 위반의 철학을 가장 높은 곳, 바로 하늘과 태양으로 가져갑니다. 그는 땅의 위계를 뒤엎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요.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하늘의 위계마저 파괴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시각, 희생, 진화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념을 뒤집으면서 태양을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를 폭력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위반 행위로 다시 정의합니다. 바타유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태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성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태양이에요. 정오의 태양처럼 너무 밝아서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수학적인 질서와 숭고한 아름다움을 상징하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금기를 어기고 집요하게 응시할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썩은 태양입니다. 이 응시 자체가 바로 위반 행위이고 그 결과 태양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연소, 쓰레기, 공포의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리죠. 이 썩은 태양을 본다는 건 신화 속에서 태양의 폭력에 희생당한 존재, 예를 들면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는 프로메테우스나 미트라 신에게 목이 베이는 황소의 시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즉 태양을 본다는 것은 곧 희생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위반적인 시각을 상징하는 바타유의 가장 기이하고 매혹적인 은유가 바로 송과안입니다. 이건 두개골 꼭대기에 수직으로 열려서 불타는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상상 속의 기관이에요.
우리의 두 눈이 생존을 위해서 세상을 수평적으로 파악하는 아주 실용적인 기관이라면 손과 안은 이성과 실용성을 넘어서서 순수한 소모와 현기증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하늘을 향합니다. 이건 이성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황홀경이자 자기 자신을 태양의 불길 속에 던져서 소멸시키는 궁극의 시각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한 눈인 셈이죠. 바타유는 여기서 정말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자신만의 진화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언어가 무슨 숭고한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안정된 상태의 수평적 동물과는 달리 유인원은 나무 위를 불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이 깨졌고 이 과정에서 억압되어 있던 자연의 외설, 즉 항문이 해방되어서 붉게 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호모 에렉투스가 되어서 땅에서 직립보행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자 이전에는 항문으로 자유롭게 분출되던 그 어둡고 강렬한 생명 충동이 갈 곳을 잃고 위쪽, 즉 머리와 얼굴로 역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억압되고 역류한 에너지가 바로 인간의 목소리, 언어, 그리고 복잡한 지적 활동의 기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은 사실상 배설 요구가 변용된 형태라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인 셈입니다. 이 구절은 손과 안의 시각과 이 기이한 진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손과 안을 통해 하늘을 본다는 건 평범한 상승이 아니라 폭력적인 역전, 즉 위를 향한 추락이에요. 그것은 억압되었던 비천한 에너지가 머리 위로 폭발하면서 마치 우주적인 구토행위처럼 하늘을 향해 쏟아져 나오는 경험입니다. 이 순간 인간은 지상의 존재이기를 멈추고 공허 속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현기증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주, 신체, 진화에 대한 이 모든 급진적인 사유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만약 이성과 질서가 우리를 억압하는 감옥이라면 예술은 그 감옥을 예쁘게 장식하는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바타유가 어떻게 예술의 진정한 역할을 관습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 속에서 발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가는 보통의 예술 비평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정말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타유에게 이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왜냐하면 피카소와 달리의 예술은 우리에게 편안함이나 아름다움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의 끔찍함을 감추려는 비겁한 시도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예술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현실의 끔찍한 진실, 즉 무정형의 세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바타유에게 예술의 기능은 단 하나, 바로 혁명입니다. 이성과 질서가 만든 감옥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행위여야만 하는 거죠. 달리의 그림은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우리의 안온한 세계관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된 위선적인 고상함과 어리석은 이상주의를 앞서 말한 그 우주적인 구토처럼 토해내게 만들어서 억압된 진실과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예술은 치유가 아니라 상처여야 한다는 거죠. 바타유가 직접 분석한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음울한 게임은 그의 철학이 어떻게 예술작품 안에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는 이 그림 속에서 한 인물이 겪는 극심한 심리적 분열을 4가지로 설명해요. 거세당하는 공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자초하는 도발적인 욕망, 스스로를 더럽힘으로써 그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치욕적인 탈출,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마치 슈처럼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자기애적인 모습. 이 4가지 모순적인 충동은 욕망, 처벌, 오물, 그리고 초월이라는 바타유 철학의 핵심 주제들을 하나의 캔버스 위에 그대로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바타유의 사유를 쭉 따라온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주적인 것에서 신체적인 것으로, 그리고 예술적인 것으로 이어진 그의 탐구는 결국 이 하나의 도전적인 질문으로 모이게 되죠. 만약 우리의 이성과 문명,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숭고한 가치들이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는 우아한 감옥에 불과하다면 진정한 해방은 오직 그 감옥의 기본이 되는 낮고 추하고 비천한 것들을 끌어안는 파괴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이번 탐구를 마칩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초기 사상을 집대성한 책
과잉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그냥 평범한 철학책이 아니에요. 뭐랄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안정된 세계관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우리 지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는 하나의 거대한 지적 사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바타유가 만들어낸 이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인 전복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길은요, 바타유가 안내하는 하강의 여정입니다. 저 높은 곳의 이상과 헤어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성을 태워버리는 태양, 위계가 완전히 뒤집힌 우리 몸, 형태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철학, 그리고 모든 것을 소모하는 그 환희를 지나서요, 마침내 나라는 존재를 해체시키는 희생의 깊은 심연까지 함께 내려가 볼 겁니다. 자, 바타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도대체 무엇에 맞서 싸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앙드레 브루통, 그리고 그가 이끌던 초현실주의 운동이 추구했던 그 이상주의에 대해서 바타유가 얼마나 격렬하게 반발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원래 의료기술자였던 브루통은요, 바타유의 생각을 철학적인 대립 상대로 본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병리학적인 문제다, 이렇게 진단해버린 거죠. 심지어 정신쇠약증이라는 병명까지 딱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통에게 바타유의 철학이란 건 뭐 토론하고 논쟁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치료가 필요한 어떤 증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대립 구도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브루통은 인간의 정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온갖 족쇄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타유는 정반대였어요. 추락을 갈망했죠. 브루통이 결핍이라고 진단했던 그 저급하고 병적이고 동물적인 것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브루통에게 장미가 시적인 순수함의 상징이었다면 바타유에게 그 장미는 분뇨 속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때야 비로소 그 맹렬한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바타유에게는요, 이게 철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고양의 체계가 다다르는 마지막 종착점은 초월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정반대편으로의 완전하고 황홀한 분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식의 맨 꼭대기에서 고양은 추락으로, 인간성은 동물성으로, 통찰엔 눈먼 상태로, 그리고 신은 돼지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죠. 자, 이 전복의 논리는 바타유의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인 태양을 만나면서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타유는 우리에게 두 개의 태양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성과 정신을 상징하는 고전적이고 이상적인 태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양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때 경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명료함이 아니라 오히려 광기와 소모를 낳는, 눈을 멀게 만드는 그 끔찍한 힘 말이죠. 바타유는 이 경험을 입에 거풍을 무는 간질 발작이나 정신적 사정에 비유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바타유는 이 끔찍하게 응시된 태양을 육체적인 광란, 그리고 이성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폭력적인 황홀경과 직접 연결시킵니다. 그에게 이다라는 이 존재 동사는요, 그냥 단순한 연결어가 아니에요. 사랑의 광란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 그 자체였던 겁니다. 바로 이게 썩은 태양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바타유는 미트라교 제해를 예로 들어요. 여기서 태양의 상징인 황소가 희생되거든요. 근데 이 황소는 목이 베이고 살해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만 자신의 신성한 태양으로서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즉, 태양의 가장 눈부신 진실은 바로 그 자신의 파괴와 죽음 속에 있다는 엄청난 역설이죠. 이렇게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뒤집어버리는 바타유의 생각은요, 인간의 육체에 대한 분석에서 가장 본능적이고 강렬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바타유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가 그 몸에 부여하는 가치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과연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에 수직적인 위계를 부여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이란 건 저 아래 발의 폐물에서 시작해서 저 위 머리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상승투쟁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바타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의 저급한 본성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진흙 속의 발과 하늘을 향한 머리 사이에서 분열된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육체의 이 낮은 부분에 부여된 힘은요,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정말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여왕의 발을 만졌다는 게 다른 어떤 자유로운 행동보다도 훨씬 중대한 범죄였고 즉각적인 죽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월권 행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타요에게 발을 둘러싼 이 혐오와 금기는요, 오히려 그 유혹적인 힘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건 무슨 고상하고 시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충격으로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그런 저급하고 날 것 그대로의 현실적인 매력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타유는 제3의 눈, 손과 안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건 무슨 영적 깨달음을 위한 눈이 전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육체적 분출의 최종 지점이죠. 가장 낮은 곳의 충동이 모든 위계를 무시하고 가장 높은 곳인 머리 꼭대기로 역류해서 두개골과 이성 자체를 안에서부터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하고도 황홀한 파국의 기관인 셈입니다. 바타유의 이 위계에 대한 공격은요, 사유의 구조 그 자체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모든 것에 깔끔하고 정돈된 형태를 부여하려는 철학의 강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죠. 바타유에게 무정형은 그냥 상패를 묘사하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사 같은 거예요. 모든 사물에 부여된 그 철학적인 연미복을 벗겨내고 그것들을 저급한 물질의 수준으로 질질 끌어내리는 아주 적극적인 격하의 행위인 거죠. 바타유에게 우주가 무정형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건요, 우주가 무슨 완벽한 수학 공식 같은 게 아니라 거미나 침 같은 걸 닮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끼는 것들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깔끔하게 분류하려는 우리의 시도에 끈질기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우리 사회가 생산과 보존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면 바타유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반대는 어떤가? 순수하고 비생산적인 손실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모든 것이 유용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표준적인 경제관의 정면으로 맞서는 관점이에요. 바타유는 인간 사회가 생산과 보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아무런 보상도 없는 영광스러운 손실, 즉 낭비에 본질적으로 이끌린다고 봤습니다. 포틀렛이라는 부족 의식이 이 개념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부를 쌓는 경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파괴의 경쟁이죠. 한 부족이 아주 과시적인 선물을 하면 상대 부족은 더 큰 가치의 선물을 되갚아서 그걸 파괴해야만 합니다. 이 순환이 점점 격해지면서 엄청난 부가 말 그대로 불에 타거나 바다에 버려져요. 여기서 승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장엄하게 낭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가 아니라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모를 통한 주권의 증명인 거죠. 포틀레츠가 좀 극단적인 예시 같지만 바타유는 이 원리가 종교적인 희생, 사치품, 예술, 그리고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애 같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제 소모의 궁극적인 형태, 즉 잃어버리는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타유는 가스통 F라는 인물의 아주 충격적인 사례를 분석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른날 정오에 묘지에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려고 태양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그 태양광선으로부터 자신의 손가락을 떼어내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받죠. 결국 그는 자기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절단하고 맙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바타유에게 눈을 멀게 하는 태양, 광기, 그리고 희생으로서의 자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열쇠가 됩니다. 바타유는 우리에게 그 즉각적인 공포를 넘어서서 그처럼 급진적인 자기 파괴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묻게 만듭니다. 바타유는 이 행위들을 그냥 단순한 광기로 치부하지 않아요. 반고흐의 귀, 가스통 F의 손가락, 프로메테우스의 간, 이 모든 게 하나의 신화적인 주제를 다르게 보여주는 거라고 봤죠. 그건 바로 태양신이 스스로를 찢어내는 자기 희생의 행위입니다. 이들은 온전함이 아니라 파괴되고 조각나는 걸 통해서 신성에 도달하는 고대 신들의 현대적인 모습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핵심적인 명제로 이끕니다. 바타유에게 진정한 소통과 공동체는요, 무슨 평화로운 합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실, 즉 찢겨서 열리는 그 공유된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성행위에서부터 제의적인 희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이 깨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바타유는 우리에게 이 불안한 생각을 남깁니다.
진짜 의미는 축적과 안정 속에서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주권적이며 동시에 끔찍한 소모의 행위 속에서 발견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나는 내 목이 베이는 동시에 한 소녀를 범하고 싶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너는 밤이다. 네, 조르주 바타유의 세계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대뜸 불편하게 만드는 아주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도발이 아니에요. 이 문장이야말로 그의 사상 전체를 꿰뚫는 어떤 핵심, 그러니까 금기와 위반, 신성함과 모독의 경계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묻는 그 긴 탐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조르주 바타유의 에세이 모음집 과잉의 시선을 통해서 그의 아주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생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가치들, 이성, 그리고 세상의 질서 같은 것들을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립니다. 마치 우리를 아주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복잡한 사상의 미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갈 길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 바로 태양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점점 아래로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본능적인 영역으로 하강하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이상적인 대상, 바로 태양이죠. 근데 말이죠. 바타유가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태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태양과는 뭐랄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바타유는 말하자면 우리 앞에 두 개의 태양을 떡하니 꺼내놓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상적인 태양입니다. 시인들이 노래하고 철학자들이 사유하는 바로 그 태양. 모든 걸 잘하게 하고 질서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고향감을 주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완벽하고 추상적인 존재죠. 하지만 두 번째 태양은 우리가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마주하게 되는 썩은 태양입니다. 이건 모든 걸 태워버리고 없애는 연소 그 자체고요. 끔찍한 폐기물이고 정신 나간 광기의 원천이에요. 생산이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의 낭비, 그 끝을 알 수 없는 과잉을 상징하는 거죠. 이 폭력적인 썩은 태양의 모습은 놀랍게도 여러 신화 속에서 발견됩니다. 신화 속 태양은 순수한 이성의 상징이 아니라 거의 황홀경에 가까운 폭력과 희생의 이미지로 나타나거든요. 황소를 죽이는 미트라 신의 행위, 이건 태양의 힘을 가진 존재, 즉 황소를 폭력적으로 희생시켜서 그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의식입니다. 심지어 새벽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 그건 어떻고요? 바타유의 귀에는 그게 꼭 도살장에서 터져나오는 동물의 비명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독수리에게 영원히 간을 쪼아먹히는 프로메테우스는 또 어떻습니까? 그의 고통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되는 순수한 상실 그 자체잖아요. 이 모든 존재들은 바로 상실이라는 끔찍한 행위를 통해서 저 이글거리는 태양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저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 자신의 몸으로 한번 옮겨와 볼까요? 바타요에게 인간의 몸이란 또 다른 작은 우주이자 뭔가 잘못된 위계 질서가 세워져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의 핵심 개념인 저금 유물론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고상하고 이상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철학이에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완벽한 이데아, 이상적인 형태를 추구했다면 바타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는 오히려 낮고 더럽고 썩어가는 것들, 심지어 우리가 경멸하는 것들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고상한 정신이나 영혼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비웃음으로써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윤리나 이성이라는 감옥에서 진짜 삶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저급 유물론이 휘두르는 무기가 바로 비정형,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것들입니다. 비정형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걸 아래로 질질 끌어내리는 힘을 가진 단어예요. 검이나 길바닥의 침처럼 어디서든 짓밟히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들을 말하죠. 생각해보세요. 보통 철학이라는 게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고 딱 맞는 옷, 아주 깔끔한 연미복 같은 걸 입혀서 정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비정형은 바로 그 시도의 정면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짓밟힌 거미는 더 이상 거미가 아니라 그냥 얼룩일 뿐이라고요. 우주는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고 우리의 언어와 이성으로 멋대로 정의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바타유는 이성의 상징인 머리 대신에 우리가 보통 천하게 여기는 신체의 아랫부분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모든 걸 멀리서 관망하는 눈이 아니라 모든 걸 먹고 토해내는 입, 하늘을 향한 머리가 아니라 땅을 딛고 있는 엄지발가락,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라 짐승 같은 비명, 이런 것들에 야말로 인간 존재에 더 깊고 더 본능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고 본 겁니다. 그가 완벽한 예시로 드는 게 바로 엄지발가락입니다. 우리는 보통 발가락을 더럽다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패티시즘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되게 이중적이잖아요. 바타유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요. 하늘을 향해 고고한 머리를 든 인간이 자신의 발이 진흙 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침뱉듯 경멸한다는 겁니다. 엄지발가락은 우리를 인간답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들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흙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닿아 있는 우리 자신의 동물적이고 물질적인 일부를 어떻게 억압하고 외면하는지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뒤집어 보는 논리가 단지 우리 몸에만 머무를까요? 천만에요. 바타유는 이 시선을 그대로 사회와 경지를 향해 돌립니다. 여기서 바타유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인간 활동의 진짜 목적은 대체 뭘까? 우리는 매일같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따지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정말 단순히 무언가를 생산하고 모으고 보존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여기서 그는 두 가지 경제 모델을 딱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고전적 유용성의 경제, 즉 생산과 보존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경제죠. 하지만 바타유는 시야를 우주 전체로 넓힌 일반 경제라는 걸 이야기해요. 태양은 지구에 우리가 다 쓸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잉여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 에너지는 결국 어딘가에서 소모되어야만 해요. 따라서 이 거대한 시스템의 진짜 목적은 축적이 아니라 소모라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무언가를 얻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비생산적이고 영광스럽게 잃어버릴 때라고 말이죠. 삶의 의미는 생산이 아니라 바로 이 낭비와 과잉, 심지어는 파국 속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것들, 사치, 종교의식, 스포츠 경기, 에로티시즘, 예술. 이 모든 활동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바로 쓸모가 없다는 점입니다.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막대한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죠. 하지만 바타유에게 이것들은 모두 무언가를 아무 이유 없이 잃어버리고 소모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황홀경이나 신성함 같은 아주 강렬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겁니다. 이건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포틀레치라는 관습이에요. 북미 원주민 사회에서 행해졌던 의식인데요. 추장이 자기 부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적으로 파괴하거나 손님들에게 전부 나눠줘 버립니다. 가장 많이, 가장 화려하게 낭비하고 파괴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를 얻는 거예요. 명예가 축적이 아니라 상실을 통해서 구성된다니. 이게 바로 일본 경제의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소모와 상실의 논리가 이제 가장 극단적이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데요. 그게 바로 상실의 궁극적인 형태, 희생의 세계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오싹하긴 한데 가스통 F라는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평범한 자수 디자이너였던 그가 어느 날 묘지 근처를 걷다가 문득 태양을 정면으로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이글거리는 썩은 태양과 정면으로 마주한 거죠. 그는 태양으로부터 내 손가락을 뜯어내라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망설임도 고통도 없이 자신의 왼쪽 집게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해요. 피부와 힘줄을 끊고 마지막엔 비틀어서 완전히 잘라내버리죠. 마치 눈부신 태양에 홀린 반고흐가 스스로 귀를 잘랐던 것처럼요. 이건 어떤 목적도 없는 끔찍한 자기 희생, 순수한 소모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바타유에게는요, 이 끔찍하게 짝이 없는 행위가 바로 희생의 진짜 본질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희생이란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그 대가를 얻어내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평범하고 유용한 세계, 즉 세속의 세계는 온갖 도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은 그 도구적 세계의 일부를 폭력적으로 파괴해버리는 행위예요. 바로 그 순수한 상실 그 자체를 통해서 이 세속의 세계에 구멍을 뻥 뚫고 그 구멍으로 신성한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폭력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떤 미친 사람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역사를 쭉 돌아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종교적인 황홀경 속에서 벌어지는 피해 향연, 스스로를 거세하면서 신을 섬겼던 키벨레의 사제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손가락 절단 풍습까지. 이 모든 건 자신에게 가하는 신성한 폭력,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 상실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어쩌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충동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는 걸까요? 이성, 신체, 경제에 대한 기존의 질서가 전부 무너진 세상에서 인간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더 높은 원리 없이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바타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이나 왕, 이성처럼 우리를 지배해온 모든 권위의 상징, 즉 머리를 거부해야만 인류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중심이잖아요. 그 머리에서 탈출한다는 건 그 모든 안정성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처럼요. 인간은 사형수가 감옥에서 탈출하듯 자신의 머리에서 탈출했다. 그 대답이 바로 아세팔, 우리말로 하면 머리 없는 존재라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건 어떤 고결한 이상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삶과 죽음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미로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자신의 중심을 찾아가는 존재죠. 머리가 없으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성적인 판단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괴물인 거예요. 그의 내면 자체가 바로 그가 길을 잃어버린 미궁인 셈이죠. 결국 바타유는 우리 앞에 아주 심오하면서도 솔직히 좀 불안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사라지는 셈입니다. 삶의 의미가 저 높은 머리가 아니라 발밑에 어지러운 미궁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책 과잉의 환영에 담긴 아주 급진적인 철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용성과 합리성, 이게 거의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바로 이런 세상에 바타유가 던지는 도발적인 생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아마 존재의 가장 깊고 어두운, 하지만 동시에 가장 눈부신 핵심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자, 바타유 철학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쓸모없는 것의 쓸모는 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평생토록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상식, 모든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바타유가 현대 사회를 향해서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도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유용성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존재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아주 통렬한 지적입니다. 와,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대조는 정말 이제 충격적일 정도로 흥미롭습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세계죠? 바로 고전적 유용성에 닫힌 시스템입니다. 더 많이 얻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아껴서 보존하는 게 미덕인 그런 세상 말이에요.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바타유가 제시하는 급진적인 관점은 완전히 정반대를 향합니다. 바로 비생산적인 소비,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상실 그 자체에 모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비생산적 소비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절대로 그냥 낭비나 어리석은 탕진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바타유한테 이건 우리 안에 남아두는 에너지를 그저 영광스럽게 불태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유용성이라는 족수에서 벗어난 그 자체로 완전하고 순수한 활동인 셈이죠. 그리고 바테유는 이 개념이 결코 추상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예시들을 좀 보세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아무런 실용적인 목적도 없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기념비적인 건축물부터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그 열광적인 함성, 그리고 국가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쟁이나 성대한 장례식 같은 가장 극단적인 행위들까지 우리 사회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유용성을 초월하는 거대한 소비 행위를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은 예술 창작과 상실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타유에게 시는 상실을 통한 창조나 다름없습니다. 시인은 때때로 창작을 위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방탕한 삶을 선택해야만 하는 마치 희생제의 제물과도 같은 존재인 셈이죠. 아름다움은 보존이 아니라 파괴 속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주권과 고귀함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그 장엄한 제스처 속에서 무엇을 기꺼이 파괴할 수 있는지에서 온다는 것. 이게 바로 바타유가 말하는 상실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실의 원리를 사회 전체로 한번 확대 적용해 볼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세계가 사실은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세계와 우리가 필사적으로 추방하는 세계 사이에 근본적인 분열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타유는 사회를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왼쪽은 균질적 세계예요. 사무실과 공장, 합리적인 계산과 예측 가능한 미래로 대표되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모든 게 유용한 세계죠. 그런데 그 반대편, 오른쪽에는 균질적 세계가 내쫓아버린 모든 것들로 이루어진 강력하고 혼돈스러우며 심지어 신성하기까지 한 이질적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질적인 것이란 정확히 뭘까요? 그건 말 그대로 전적으로 다른 것, 우리의 질서정연한 세계에 결코 편입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나 광적인 종교의식, 혹은 통제 불가능한 군중의 폭력 같은 것들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극단적인 매혹이나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책에서 언급된 이질적인 것들의 충격적인 범위를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가장 신성한 것 바로 옆에 가장 역겨운 배설물이 있고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 옆에 사회에서 추방된 미치광이가 있습니다. 시체와 부패물에서부터 신적인 존재와 시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모순적인 것들이 바로 균질적 사회가 밀어낸 강력한 힘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비정형이 있습니다. 이건 바타유가 세상의 모든 깔끔한 분류와 정의를 해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철학적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비정형은 이 정의처럼 검이나 지렁이 같이 어떤 고상한 형태나 의미를 부여하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고 그걸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타유의 이 강렬한 인용문은 비정형이라는 개념이 가진 그 불안한 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우주의 어떤 고상한 프로코트를 입히려는 모든 철학적, 과학적 시도에 저항하면서 우주를 가장 비천하고 의미 없는 것들과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질적인 것, 더럽고 위험한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구축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영역에 다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타유의 대답은 이성적인 계약이나 합의가 아니라 공유된 폭력적이고 황홀한 경험에 있습니다. 이 심오하고 충격적인 인용문은 진정한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 존재들은 오직 찢어짐이나 상처를 통해서만 서로 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바로 개별적인 자아의 단단한 껍질이 공유된 경험을 통해 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유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개인의 상처가 어떻게 공동체적 통합으로 이어지는지 그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첫 단계는 성적 찢어짐, 즉 오르가슴의 작은 죽음입니다.
여기서는 두 존재가 격렬한 쾌락 속에서 자신을 잃음으로써 하나가 되죠. 다음 단계는 의례적 찢어짐입니다. 고대의 희생제나 인문식 같은 공적인 의식을 통해서 개인의 경계가 폭력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공유된 자아 상실을 통해 이해타산을 넘어선 진정으로 강력한 공동체적 존재가 탄생하는 겁니다. 책에서 가져온 이 충격적인 사례들은 희생이 한 형태로서의 자해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반고후처럼 자신을 바치고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려는 욕망이 얼마나 근원적이고 강력한 인간의 충동인지를 증명하는 거죠. 이건 언뜻 보면 광기 같지만 바타유에게는 신성한 것과 소통하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대 의식에서 보는 동물이나 인간 희생물은 단지 대리인에 불과해요. 진짜 욕망, 공동체와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더 깊고 무서운 충동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치고 싶다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자, 우리는 비생산적 소비, 이질적인 것, 그리고 신성한 상처까지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바타유 비전의 궁극적인 상징, 즉 이성이라는 감옥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존재에 도달합니다. 이 새로운 이상을 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팔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그 뜻은 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은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성, 신, 유용성, 미래에 대한 계상을 상징하는 우리의 머리는 사실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세팔의 모순적이고 괴물 같은 속성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배는 우리를 길 잃게 만드는 미로 있고, 한 손에는 파괴의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신성한 창조의 불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끔찍하고 황홀한 모든 것을 그 자체로 구현하는 이성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이 아세팔이라는 존재는 바타유의 다른 핵심 개념들과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첫째, 그는 고귀한 상승이 아닌 끝없는 추락을 택합니다. 둘째, 그는 우리를 비추는 이성의 태양이 아닌 썩은 태양, 즉 오직 광기로만 응시할 수 있는 순수한 파괴의 힘을 택하죠. 마지막으로 그는 생각하는 머리가 아닌 손과 안, 그러니까 두개골 꼭대기에서 순수한 현기증과 황홀경을 늪이는 신비로운 기관을 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성을 넘어서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바타유의 철학은 단순히 세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명령이자 실천입니다. 우리에게 특정한 존재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바타유에게 존재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완전한 헌신으로 자신을 내맡겨야만 하는 격렬하고 황홀한 춤입니다. 그리고 이 춤에서 벗어날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타유가 말하는 실천의 핵심입니다. 안락함과 평화를 거부하고 대신 우리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삶의 격렬한 힘에 기꺼이 몸을 던지는 것. 그 속에서만 진정한 충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적이고 심오한 문장은 그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줍니다. 상실과 파괴의 힘에 너무나 활짝 열려 있어서 나의 삶 자체가 죽음을 포함한 존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경지, 즉 삶의 일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남김없이 긍정하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이 죽음 앞의 환희가 아주 급진적으로 무신론적이고 물질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나 다음 생에서의 구원 같은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유한한 삶의 강렬함 속에서 모든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삶이 오직 황홀경 속에서만 그 장엄함을 찾는다면 그것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타유의 급진적인 비전은 우리 각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